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 오늘도 만나서 몹시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탈북민 가족들과 남한 가족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서정모 목사님은 네. 청년들과 소통하시면서 신앙 고민들을 상담해주고 계시잖아요. 일명 무엇이든 물어 목사. 자, 북한 관련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기회는 거의 없으셨죠? 네, 너무 없었고 너무 몰라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 되게 숙제처럼 남아서 물어 목사 다른 버전을 오주여 오자유여 버전을 만들어야 되나 혼자 막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오, 네네. 저는 약간 기존에 여기 나오셨던 목사님들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셨어요. 너무 달라. 네. 그쵸? 약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좋게 맞아요. 말씀 약간 어디 가서 이제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파하시.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많이 네, 물어봤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남북한의 다양한 이슈에 공감해 주시고 이 시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탈북 새가족 정하늘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함흥이고요.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2년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테리우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아유 저만큼이나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고 키 크고 한 배우 느낌의 진짜 정한 영화배우인 씨가 줄 오셨어요. 알았어요. 와, 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배우라고. 아, 진짜 그래요? 진짜 배우시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탈주에 출연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배우로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봤는데? 봤어. 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래요. 우리 북한 병사 탈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잖아, 탈주. 저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하늘 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탈주에 자문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배우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재훈 씨한테 북한말도 가르쳐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네. 금방 따라 하던가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러니까 배우님들한테 제가 레슨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북한말을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너무 이제 팍팍 소화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애드립을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치. 이제 근데 놀랍게도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가르쳐 드리면 현장에서 그 애드리브도 바로바로 하시는 거예요. 좀 재능이 남다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정하늘 씨 말씀하시는 데는 별로 이렇게 사투리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게, 오히려 나만. 북한 사투리 잘 하세요? 할 줄 아세요? 탈출합니다. 발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북한말을 함께 배워보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예, 남북국장으로 북한말도 배우고 또 오늘의 이야기 주제도 알아볼게요. 상태 씨, 선정 씨 나와주세요. 아유 진짜. 상태야. 걱정. 아니, 상태야.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늘따라 아주 심각한. 왜 그래? 뭐가 이렇게 심각해? 아니 내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점점 멀어져 가네.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이거 남과 북을 연결했던 도로도 끊고 이 철도망도 딱 끊고 이 대한민국하고 단절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이야 내가 아주 그냥 된 걱정이야. 된 걱정. 아우. 아니, 왜 자꾸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이제. 한때 우리 좋았는데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 남북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나가고 말이야. 1991년이었나? 그 있잖아. 영화. 전설의 영화. 코리아. 맞아, 코리아. 내가 기억이 살짝 세리세리하지만 그거는 기억나. 맞아. 그 영화에서 탁구 남북 단일팀 얼마나 감동적이었냐고. 완전 감동이었지. 아니 다시 그렇게 좀 좋아질 수는 없을까? 내 말에. 그러니까 스포츠로 다시 화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서 준비했지. 남과 북 스포츠로 통하였느냐? 빠밤. 빠밤.
빠밤. 이거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남과 북 스포츠로 통하였느냐였습니다. 남북장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탈북 가족들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아 씨? 네,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된 걱정? 된 걱정. 된 네, 걱정. 가지고 대다는 게 조금 걸쭉함을 넣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말로 말하면 큰 걱정. 큰 걱정. 네, 엄청 큰 걱정. 아.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세리세리하다 아까 전에 세리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함경북도 사투리예요. 평양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함경북도 분이시라 맨날 세리세리하다 그러셨었거든요. 알쏭달쏭하다. 알쏭달쏭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로 약간 모르는 네. 단어도 있고 그러네요. 네, 몰라요. 우리도 뭐 왜 전라도 경상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모르는 맞아요. 얘기했듯이 아리까리하다보다 세리세리하다가 더 말이 좀 세리세리. 네. 그렇군요. 자, 남과 북 스포츠로 통하였느냐? 자, 스포츠는 화합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직된 남북 국면을 스포츠로 부드럽게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북한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죠. 네. 8년 만에 출전한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자, 경기 모습을 보면서 탈북 가족분들은 마음이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우리 주선아 기자님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국제 경기라고 해서 사실은 그 부류를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월드컵, 올림픽 그냥 다른 나라에 나가서 하는 국제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큰 경기에서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 사람들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생각도 하지만 만약에 지면 나는 얼마나 많은 처벌과 생활 총알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선수들은 오직 경기에만 맞아. 내진 않은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저는 보기가 안쓰럽고 우리가 이번에 삼성에서 그 전체 선수들한테 삼성 핸드폰을 공급했는데 기사들을 보면 조금 확연치 못한 게 북한 선수들한테 공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만약에 공급이 됐다 해도 이게 대북 제재에 걸린다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한테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더 아픈 게 똑같이 지역 아프리카 전 세계에 존재하는 220개 나라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참여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대북 제재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한민족이 만든 핸드폰도 못 받을까? 그게 왜 이슈가 될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선수들에게서는 국제대회에 나올 기회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좀 나왔을 때라도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고요. 또 선수들 차원에서도 북한이라는 폐쇄성 또는 그 세뇌로 인해서 어찌 보면 외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선수들에게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아주 잠깐 봤지만 미국은 어떤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승부가 중국과 북한의 혼합 복식 탁구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 탑 랭킹인 중국과 아주 비등비등한 실력으로 맞섰던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뭉클했어요. 네. 탁구는 어린 시절 저희가 이제 또 축구 다음으로 가장 즐겨서 많이 했던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붐이 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탁구판이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가서 거기서 이제 방과 후에 탁구도 많이 하고 했던 거였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탁구가 상당히 유행하는 운동이어서 북한 선수들이 이제 탁구를 굉장히 또 잘 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경기도 경기지만 남북한 선수들이 같이 그 셀카 사진 맞아. 울컥했어요. 순간 저런 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저게 뭐라고 저렇게 뭉클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며칠을
어떻게 안 되겠나 싶었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가더라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상대에서 한국 선수하고 북한 선수하고 같이 셀카 찍었던 장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셀카를 찍었던 그 북한 선수들이 처벌을 받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소문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 통신들은 이제 암암리하는데 일단 저는 셀카를 찍을 때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봤는데 여자 선수는 그런 대로 웃으면서 찍는데 남자가 딱 인상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무언가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북 소식통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냈지만 이것도 정확성은 100%는 아니다. 옛날보다는 그 처벌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슨해진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 선수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지금은 대북 제재로 이미 들어가긴 했지만 처벌까지 받았을까? 무슨 말은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1초, 3초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그 셀카도 북한 선수들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감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재고 걱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진짜. 어찌 보면 한국 소녀의 그냥 정말 그냥 정말 순수한 제안을 했다는 거에 여기서는 계급성이 없이 남조선 괴뢰들에게 어떤 호응했냐 안 했냐 웃었냐 안 웃었냐 네가 거기서 과연 장군님의 전사답게 행동했냐 안 했냐 이것들을 이제 다 따지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뭐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북한 선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북한에서 운동선수로 활약하셨던 분이 두 분이나 그러니까 수중발레 국가대표 출신 유희진 맞아. 수중 발레. 또 한 분은 누구실까요? 네,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배우님이 축구 선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교 축구부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구락부라고 하는 네, 청소년 체육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속돼가지고 축구를 전문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안정환? 찍혔으면 이렇게 되게 잘생겼 거의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 한번 탁 해줘. 야. 남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보는 게 바로 축구 선수거든요. 또 근데 이렇게 또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축구 선수가 맞는지 아닌지. 빠밤. 제가 공을 준비했거든요, 공을. 축구 선수는 개인기 이런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이거 해야죠. 해야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요. 안 돼요. 네. 과연 가능하실지. 오, 진짜? 개인기 보여줘. 나온다. 전혀 계획이 없던 얘기인데 해버렸더니 대박, 진짜? 북한에서는 40가 기술 동작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이제 40가지 기술 동작을 익혀야 되는데 기술 동작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기초 동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인사해야 돼, 아웃사이드 공을 내 것처럼. 이런 것도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트래핑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거죠. 아까 이거 하려다. 많이 나가신데. 아니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고조 줘보시라오. 해보시라요. 고조 좋아요? 아닙니다. 지금 상태 좋아요? 아이고야. 야 여기 이리 오시라요. 고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 이리 오시라요. 아니 갑자기 나와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네. 국제 경기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보면은 뭔가 좀 약간 경직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국제 경기에 출전할 때도
혹시 뭐 보위부가 이렇게 따라붙고 그러는 건 아닌가? 야, 이건 그 국가대표 출신인 유희진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따라붙죠. 그래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CCTV 대신 인간 CCTV가 있습니다. 바로 보위부들인데요. 선수들 같은 경우 당연히 해외 경험을 해야 되고 또 탈북 마음 먹으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위부가 24시간 감시를 하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있고 또 보위부 외에도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게 상호 감시. 코치와 선수, 그다음에 선수들끼리도 서로 감시를 하고 그 사람의 하루 과정을 보고 저녁에는 보위부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럼 또 질문이 경기 나갔을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졌을 때 맞아. 막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아버지 탕과 끌려간다. 네, 막 처벌받는다. 그런 그렇죠. 게 진짜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금메달리스트인데 은메달을 땄을 때 특히 또 남한 선수한테 줬다는 이유만으로 아우지 탄광 간 분이 계시죠. 야. 근데 좀 옛날 얘기고 90년대 얘기고 지금은 대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선수들 다 아우지 보내면 운동은 누가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상투쟁이나 생활청화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진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생활청화라는 게 진짜 처벌받는 것만큼 힘들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반성 같은 네, 거. 자기 반성을 계속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 비판이고 우리는 호상 비판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언어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었을 때 사상투쟁을 해요. 그래서 생활청화랑 조금 다른 게 생활청화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고 사상투쟁에는 한 명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선수는 최고의 선수고 나가서 대회 나가서 금메달은 못 땄어도 최선을 다하고 온 선수인데 얼마나. 뭐 응원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하니 속상하죠. 그럼요. 네, 뭐 2018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들이 왔었고 그때 민영훈단도 왔었습니다. 맞아. 컷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정부에서 그들이 묵는 호텔에 그 흰눈처럼 하얘진 화장품 세트. 네, 설 땡땡수 이 제품을 딱 깔아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니까 뭐 그래봤자 그 안에서 써봤자 북한제나 뭐 중국제를 써보다가 사실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그거는 좋은 거거든요. 국가죠. 야, 피부결이 탱탱해지고 막 윤기 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돌아와서 그 한국에 와서 경험한 좋은 경험, 추억들 얘기해야 되는데 비밀 유지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말을 못 하다가 막 3년, 5년 뒤에 조금씩 얘기하니까 오히려 고위층 쪽에서 그 세트를 막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 세트를 막 받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설한 것 때문에 그때 15명 있나요? 다 처벌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에 끌려갔고 이게 뉴스화도 됐었습니다. 네, 그거 발설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 좋은 걸 좋다고 말도 못하고. 네. 아니 홍길동이야. 저는 이 정도까지 살벌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최근에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북한이 우승을 했어요. 우승했어요? 선수들의 투지가 진짜 대단했더라고요. 네. 북한의 여자 축구가 유독 이렇게 강세인 이유가 뭘까요? 네, 남남북녀라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했던 그 이력을 쭉 보니까 아까 죽어도 이기자 했던 일본을 꺾고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승했죠. 4강에서는 미국을 꺾었어. 8강에선 브라질을 꺾었어. 사실 다 우승 후보거든요. 우승 거죠. 쟁자가 그렇죠. 근데 완전 7연승을 쫙 해가지고 25득점. 야, 이게 북한 선수들에겐 진짜 가서 기세등등하겠다라는 생각도 보이고 정말 기량이 많이 올라갔다.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했던 악바리 깡과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 수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네가 뚫리면 장군님 계시는 평양이 적한테 뚫린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약물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왔는데. 그런데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재능 있는 애가 나오면
그 부모님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재능 있는 애가 하면 막 부모님들이 난리 나가지고 막 맞아요. 집도 팔고 맞아요. 막 엄청 뒷바라지 하더라고요. 밀어주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이제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제 선배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마라도나라고 불리는 재능을 가졌어요. 네.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메시와 호날두보다는 이제 디에고 마라도나가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예, 펠레와 마라도나. 근데 그분이 정말 악동 정도로 이제 완전 신동이었어요. 근데 그 키가 159인가 축구 선수인데. 예. 근데 수비수들이 그 형의 공을 못 뺏었어요. 빠지니까. 예. 한 경기 뛰면 2골은 그냥 눈 감고 넣고요. 손흥민이네. 예, 3-4골은 이제 마음 먹으면 넣는 그런 재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체육단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왔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계셨고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소금 장사에서 하셨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축구를 하지 말라고 어릴 적에 그렇게 말렸대요. 잘하는데. 네. 왜냐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뒷바라지를 못 해주니까. 근데 감독님이 계속 재능을 알아보고 계속 해라 했는데 결국 그 형이 중앙체육단에 갔는데 이 돈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네임밸류 체육단에 못 가고 중앙체육단이긴 한데 그렇게 막 하부리그 하위권 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되게 슬펐어요. 저도 보면서 저 선배님 실력이면 충분히 이제 평양의 압록강 체육단이나 이런데 뭐 리명수 이런데 충분히 갈 수 있는데 4.25까지도 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보시면 제 친구도 동생이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막 선점을 됐는데 엄청 어릴 때부터 소학교 때부터 지방을 다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잘하는 친구들 일단 추천을 받기도 하고 발굴을 해서 도에 올라가고 중앙에 올라가고 그걸 엄청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뭐 다 안 돼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스포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구는 북한에서 따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는데요. 다른 종목 다 같이 있는데 축구는 분리했어요. 축구 그리고 연맹이라고. 축구는 완전 집중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사실 뭐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 북한 선수들을 보시면 반갑고 좀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 자 그런데 선수들의 인터뷰를 쫙 들으면요 그 감독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같이 그렇죠. 장군님도 꾸입니다. 조국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꼭 이래야만 하는지 아니 누가 시키는 겁니까? 인터뷰하면 혹시 이렇게 해라. 아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해라. 찬양하라고 시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술로서 열심히 한국 선수들처럼 나는 열심히 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 성적이 안 만져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1999년에 북한에 유명했어요. 그 마라톤 선수 정성호. 그분이 우승으로 들어왔는데 누구도 그 사람이 북한 선수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마침 한국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기자가 인터뷰를 들이댔는데 감상을 얘기하라는데 그 기자가 못 알아들었는데 바로 옆에 한국 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기가 말한 게 그게 번역이 된 거죠. 사실 그때 한국 기자가 아니면 정성호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슈화가 안 됐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 결승선에서 장군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셨다. 장군님을 그림에 달렸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이가 어떡하겠어요. 자기를 그림에 달렸다. 그러니까 물론 마라톤에서 1등을 한 것도 기적이지만 요 입을 잘 놀렸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면 근데 사실은 그분도 지방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기면 뭐 일을 잘하면 노력용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이분은 공화국용이에요. 그리고 벤츠도 가고 그리고 예전에 그 저기 정성호 화폐 같은 것도 나왔어요. 예, 동전 같은 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야 우리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도 같이 배워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그게는 책이에요. 그게 다 장군님과 조국에 빗대야지 부모님과 자기에 빗대면 큰일 나요. 그 때문에 북한 선수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손생활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저분이 장군님을 그리면서 달렸다고 한 한마디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평생 정성욱 선수와 나 정성욱 선수는 장군님을 그리면서 달렸는데 나는 누구를 그리면서 오늘 달렸는가 이거를 매일 써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수중발레 할 때 장군님을 그리면서 물속에서 그거 맨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쓰라고 해봐요. 사람 잡죠. 뭐 어릴 때 정성욱 선수가 그 장군님 그리면서 달렸다고 해서 우리는 또 글짓기 할 때 정성욱 선수가 장군님 그리면서 달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엄마 집 사게 됐어요 라고 맞아, 이런 맞아.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최고입니다. 뭐 이런 장군님 사는 우리 평양이 최고입니다. 뭐 이딴 글짓기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장군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가 네. 고민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은 그러면 국가대표를 뽑을 때도 실력보다는 혹시 출신 배경이 더 먼저인가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어느 정도면 또 이렇게 실력이 너무 좋은데 출신이 조금 안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력도 애매한데 출신까지 안 좋으면 당연히 시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집안에 탈북민이 있다든가 뭐 나라를 배신한 그런 정치범 수용소 간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안 되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 이야기했던 제 친구의 동생이 제 친구보다 3살 어린 친구였는데 소학교 때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2010년쯤에 평양에 축구학교를 새로 설립해서 완전 축구 인재를 뽑겠다라는 막 바람이 불면서 당에서 내려와서 엄청 인재들을 뽑아갔는데 얘는 우리가 신동이다 할 정도로 정말 어릴 때부터 공을 잘 다루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 간다. 평양 간다. 도까지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이유를 모르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또 심사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봤더니 걔네 할아버지가 소개민이었어요. 아십니까? 평양에서 살다가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추방돼서 양강도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군에서는 다 올라가고 지방에서는 다 올라가는데 또 거기서 딱 심사를 할 때는 떨어지는 거죠. 끝내 못 갔어요. 끝내. 네. 아까 말했던 그 정성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백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발 선수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마라톤은 나가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로 이렇게 좀 살짝 벤치, 축구로 말하면 이제 벤치 신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경기 딱 뛰는 날에 이제 선발 선수가 굉장히 이제 배경도 좋고 이제 실력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선수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성욱 선수가 대신 나온 거였대요. 그래서 전혀 완전 기대도 안 하고 등번호도 완전히 이제 메인 번호가 아니라 엄청 뒷번호였고 그래서 이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 거죠.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친 거네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아마 나는 너보다 실력도 더 좋은데 환경이 더 안 좋아서 이렇게 밀려난 것을 자기가 이제 실력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까지. 말을 너무 잘했어요. 이 북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은 평등하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쨌건 타고남이 그냥 다 결정을 해버릴 때 이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떨지. 그치. 네. 그냥 내 부모님이 누구냐, 아빠 엄마가 뭐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죠. 바뀌기가 힘들어요. 주어진 인생에 그냥 복종하고 그 사는 영화 대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신세를 탓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려니 그 환경에서 살면 그걸 받아들여요. 공정, 정의 뭐 이런 거는 완전 실종된 사회가 북한 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선수들만 키울 수 없잖아.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거. 북한의 그 체육에 대한 슬로건이 내려오던 와중에 이제 북한 군인들이 발견해가지고 서지안을 쏜다라고 이렇게 경고령을 내리는데 사실 뭐 제가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한 8필로 이제 날아.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 인생에 그만큼 외롭고 공포스럽고 했던 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한호 씨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왜 어떤 계기로 군입대를 하게 되셨어요? 그 선배님 얘기 사례를 보면서 이제 절망을 했죠.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돈뿐만 아니라 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력까지 이제 출중해야 되거든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어머니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도 이제 생기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적에는 이제 배를 좀 고르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진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였죠.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축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철책을 지키던 군인의 마음에 탈북에 대한 생각이 싹 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최전방이다 보니까 근무를 서면은 한국과의 거리가 한 2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정일도 죽었지. 여러 사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속된 말로 좀 멘탈이 나가서 한국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주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전단지. 네, 삐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주워봤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주워봤던 내용은 이제 이마 좁은 김정은 나라 망쳐먹을 관상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북한 군인의 입장에서 그걸 주워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어떻게 장군님한테 이런 속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래서 전단지를 주워보지 말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봤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다음 내용이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한 거예요. 너희 집 앞에. 그래서 이제 무서운 여자 몇 명 이런 거. 또 주워봤는데 마지막 전단지에서 이제 딱 그 표치가 오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외웠어. 그러니까 넘어와라. 뭐 뛰면 10분, 뭐 걸으면 뭐 몇 분, 뭐 몇 시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 이걸 보면서 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막 예. 동요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저는 마냥 신기할 따름이었고 그 전단지 내용이 확 그냥 체감이 된 거예요. 느껴지는 거지. 네.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서지 않던 감시 근무를 열심히 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죠. 탈주 영화처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맞네. 군인이 탈주하는. 근데 사실 요즘 최근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면서 정하늘 씨처럼 도보로 넘어오는 군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늘 씨가 도보 탈북의 조상.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곳에 보면 비무장지대도 있고 DMZ는요 사실 감시 경계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계 근무를 서는데 실탄을 90발을 갖고 섭니다. 그리고 수리탄 2발을 갖고 있고요. AK 소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경계 근무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적과 이제 침투하는 무인기와 간첩들을 발견 즉시 사살하거나 생포한다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도주하는 월남 도주자가 있으면 즉시 사살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철책이 있는데 한국은 전기가 풍부해가지고 그렇게 밝힐 수 있지만 북한은 밝힐 전기는 없어도요. 도망 못 가게 막을 전기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를 예.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선 전 지역에 220볼트의 전기 철책이 있고요. 그리고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철조망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럼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진짜. 넘어가다가 죽는 게 거의 뭐 100%네요. 2200볼트 하면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멧돼지가 100kg, 200kg짜리 거기에 걸리면 즉사요? 바로 튕겨요. 바베큐가 됩니다. 진짜요? 사람이 걸리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때 경계 근무를 서는데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제 보호하사 아멘. 정말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계 근무를 서는데 그 2200볼트를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전기가 나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 전기는 그때 다 들어와 있었는데 비가 이제 계속 내리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까지 강력하게 불다 보니까
한반도를 그때 태풍이 엄청나게 강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어마했고 저희 철책이 전부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아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 방에 뚫어주셨다. 네. 네. 네, 물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건 기회,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다. 지금 가야 된다.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네. 아니 그래서 그 지금이냐 언제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그 DMZ 철책을 넘었던 그날 이야기 너무 정말 눈물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파괴된 철책을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장애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휴대하고 있던 무기를 다 가지고 이제 감시대 밑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철책을 극복을 하고 이제 다 뛰어넘고 그다음에 DMZ에 들어왔더니 이제 전투 준비를 했죠. 누군가가 이제 총질을 하면 나도 마총질을 해서 죽는다. 마총질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잡히는 상황이 되면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한다. 마지막이 이제 잘 살아서 도착을 해서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을 한다. 목숨을 거는 예.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장탄을 하고 DMZ 막 뛰어 들어왔더니 2m가 넘는 갈대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얼른 갈대밭 속으로 딱 뛰어들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지뢰? 뭡니까? 지뢰는 너무 많은 거고요. 안에 이제 가시넝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예. 맞아. 가시넝쿨이 너무 많은데 막 해치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가시넝쿨이 제 몸을 확 휘어 감싸. 쇠로 된 가시넝쿨이요? 아닙니다. 이 자연에서 자연 가시넝쿨. 그걸 그냥 가려고 했더니 막 고통이 느껴들어서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뒤로 다시 다 물러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을 한 발 올려서 그 가시넝쿨을 다 지식이고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해치고 그다음에 주변 사수 경계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던 와중에 이제 북한 군인들이 발견해가지고 북한군이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안 쏘든가? 안 쏘지 않죠. 예. 총을 쐈어. 그 서지아는 쏜다라고 이렇게 경고령을 내리는데 사실 뭐 제가 서라고 하면 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오신 진짜? 그 한 70m 되는 거리에서 쐈는데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한 8피로 이제 따당따당따당 하고 이제 12발이 날아갔고 제가 강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쪼짱쪼짱 하면서 이제 총탄이 막 떨어지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이제 신을 찾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나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첫 신앙 생활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웬일이야. 그렇게 시작됐어요. 맞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밧줄이라도 내려버리지. 맞아요. 죽음 앞에서는 맞아요. 신을 찾게 돼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죠. 왜냐면 온 몸의 힘이 저는 이제 항상 사격하는 자리에만 있어봤지 그 맞는 자리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총알이 날아오니까 사람의 그 온 몸에 이제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하룻밤이 저한테는 그러면 그 북한 군인들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쓰러졌을 때? 그 아마 뒤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제 유출은 아마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뭐 이랬던 것 같고요. 한 30분 동안 그러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추격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구나. 밤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와, 제 인생에 그만큼 외롭고 공포스럽고 했던 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주셨는데 그 하룻밤을 그렇게 고되게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푸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거기 누워 있는데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몸이 계속 이제 잦아들면서 나른해지면서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새끼 네 끼를 굶었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인기척 소리를 향해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었고 수리탄 한 발을 꺼내서 안전핀 하나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이제 보니까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고란이었어, 고란이. 아우.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해서 내려왔고 다음 날 12시인가 11시 반인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한국 처소에 도착을 했죠. 초소에 처음 딱 만났을 때 궁금해요, 진짜. 아니 한국 군인들이. 한국 쪽으로 쭉 왔을 때 한국군 쪽에서 어떤 행동은 없었나요? 한국 군인들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미친 짓을 했는데요. 그 갈대밭 속에서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바느실을 꺼내서 저의 찢어진 전투복을 다 기웠어요. 가시넝쿨에 다 찢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깁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자존심 바늘실이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다 갖고 다니죠. 예. 그럼. 그래서 이제 목달개를 새 것으로 갈아달고, 예, 그걸 갈아달고, 그리고 모자가 이제 비에 다 젖어가지고 저희가 종이 가을을 같은 걸 넣어서 딱 각 잡고 다니거든요. 좀 그 각은 생명 해가지고. 예. 그 와중에 예. 아니 그 굶어갖고 지금 그러니까. 바느질을 어떻게 해요? 죽어도 자존심이. 근데 이게 젖어가지고 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던져버리고 빗머리에 들어간다. 이러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발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소해서. 난리 나지. 네. 흰 비닐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또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거. 예, 영화를 딱 보면은. 기순전 사람들. 나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초소에서 막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막 소리를 치길래 아 무장 해제부터 하자 하고 무기를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있었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기순 안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영화네, 영화야, 영화. 맞아요. 탈주 맞아요. 탈주. 예, 이 내용이에요. 너무 도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어떤 것도 변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왜냐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도 네. 우연이 아니고 맞아.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이 진짜. 들었겠어요. 진짜 그날의 태풍 맞아. 심지어 마지막 고라니의 맞아. 등장신까지 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시나리오. 네, 완벽한 네. 예. 아니 너무 지금 긴장을 해서 우리도 같이 긴장하면서 들었어. 맞아. 잠깐 기절했어야 되겠다. 네, 네.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늘 씨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뭐 저희가 뭐 기도하거나 또 기도 제목 특별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화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이제 감명 있게 봤는데 그 안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영화를 예술적으로도 완전하면서 이제 또 복음적인 메시지도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겠습니다. 네, 아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자유요. 오늘은 남북의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체육 활동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우리 주선아 씨? 네, 북한은 이제 해마다 겨울에는 겨울철 체육월간, 여름 같은 데는 해양 체육월간 딱 정하고 북한의 그 체육에 대한 슬로건이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을 하는 것도 노동과 국방을 위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인민학교 세대거든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때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퍼와가지고 그 수영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온 탈북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스키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키장에 가서 체력을 단련하러 가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겨울철 휴가나 뭐 이런 걸 보낼 때 스키장 가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끼리 돈을 모아서 스키 타러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은 예전에는 학교마다 탁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탁구대 하나 들여놓고 근데 지금은 북한에도 헬스장이 많아졌어요. 예, 헬스장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운동, 몸을 근력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들어와 저도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하늘 씨랑 같은 연도에 탈북을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막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그거예요. 일생이 우리가 사는 일상이 운동이에요. 무거운 배낭 메고 4, 50리를 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위력한 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반이든 학교에서 나와서 체육 월간이라 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또 어디를 뛰라고 하냐.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체육을 노동과 국방을 위해서 장려를 하는 거죠, 부가적으로. 그럼 우리 탈북 가족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그 체육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 학교 때는 억간체조라는 게 정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총 4개의 수업을 했는데 첫 2개 수업을 하고 중간에 1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전교가 다 모여서 학교 운동장을 2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 돌 때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 편말을 항상 학급에 2개를 배치했는데 한 개는 정일봉 달리기, 하나는 배움의 천리기를 해서 다 같이 학급 열을 지어서 정일봉 달리기 배움의 천리기 이거 하면서 네 계속 그거를 정교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천리길은 알겠는데 그 앞에가 무슨 정일봉 달리기는 김정일이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고 백두산에서 태어난 그 초가집 밀령집 뒤에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김정일이 태어난 봉우리에서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비석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 육신이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충성심은 사상과 마음은 정치적 생명은 정일봉으로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 봉우리가 너무 예쁩니다. 네. 거기다 자기 이름 쪼박았어요. 네. 뭐든지 김정일 훼손한 거죠. 일성이죠. 빨간색으로. 아까 그 주선아 기자님께서 요즘 그 젊은이들 돈을 모아서 스키장을 간다고 했는데 스키장보다 또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골프거든요. 네, 골프. 부르주아 북한에서도 골프 칩니까? 북한에서는 골프를 저는 쳐본 적이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칩니다. 그래요? 네, 북한에서는 뭐 돈 많으면 뭐 그 여가로 취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요. 골프장이 스키뿐만 있다는 아니라. 얘기네요. 예, 있죠.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즐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놀랍게도 골프 대회도 있어요. 대회도 있고. 2022년에 열리고 올해 2번째로 열리는데 남포시 거기에 이제 우리 인터넷을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면 그 평양 골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남포에서부터 이렇게 쭉 되는데 기가 차게 멋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 골프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야구는 쪽발이 스포츠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리고 골프는 부르주아지들이 하는 거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 골프 선수들이 북한도 이제 TV를 보면 광고도 한국에 뒤지지 않게 해요. 골프장 광고를 하는데 거기 나온 캐디들이 몽땅 나이키를 입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제인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표현 방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이나 골프 언어 선택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순수 북한은 조선말을 쓰거든요. 우리는 조금 잉글리시가 좀 섞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르지 북한도 골프를 지금 많이 장려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이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북한이 예, 몸살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해외 관광객이 어디를 가야 돼요? 골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제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다 지금 소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골프를 뭐라고 해요? 골프라고 해요. 골프라고 해요? 네, 근데 북한식 말. 인민들은 그러죠. 아우 부르주아 스포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한테는 가당치 않다. 이런 인식이 있죠. 북한식 말은 따로 없어요? 그냥 골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하면은 그냥 공알치기. 아, 18 막대기. 예, 18 막대기. 18 막대기로 공알치기. 막대기로 간다고? 18홀이니까. 뭐 그리는 정착지.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듣는 뉴스는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맞아. 너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스키장을 젊은이들이 가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골프 이런 게 너무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같아요. 근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이게 대중이 하는 게 관광객들을 아니라. 유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놨고요. 네. 거기 가는 친구들은 상류층, 정말 상위 1%도 될까 말까한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거랑 좀 분리해서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북한이랑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북한이 서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과 북의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남북이 스포츠로 진하게 통했던 적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1년도 4월에 남북 단일팀 코리아. 예, 기억하면은 저랑 비슷한 세대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네 기억은 납니다. 네 91년도면 제가 몇 살이었지? 그때 안 아무튼 태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안 태어나. 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배두나 씨랑 하지원 씨가 출연했던 맞아요. 그렇죠. 영화 제목도 코리아. 코리아. 네. 네. 국정원에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극장에서 틀어주는데 저런 게 있었구나. 맞아, 우리 안에 그런 염원이 있었지. 막 그거를 우리 북한에서는 잘 그렇게까지는 막 내막을 잘 몰랐었는데 그걸 보고 서사를 느끼니까 진짜 펑펑 울었어요. 맞아, 다 울었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렇죠. 야, 그런 감동의 드라마를 함께 쓰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간절하실 텐데 혹시 그런 날이 올까요? 요즘 너무 단절이 돼서. 뭘까요? 올까요? 그런 순간이 또 올까요? 좀 쉽지 않겠지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네.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아닌 서로 다른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원팀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맞는 표현이다, 진짜. 네, 진짜. 진정한 원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남북한이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함께 경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남한 가족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빨리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르게 생긴 분들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와 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 정말 처음 느꼈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네. 사실 목회자로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됐다는 과정만큼 아름다운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자꾸 잊고 있는 게 북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곳의 지하교회 또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나의 기도,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너무 우리 밥그릇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픔? 또 약간의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자신의 밥그릇 너머에 있는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이런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좀 새로운 다짐이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부터 또 탈북 이야기, 신앙 간증까지 많은 감동을 주신 정하늘 씨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좋은 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이걸 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 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과 북이 더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오자유어는 계속됩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자유어! 사실 제 별명이 쓰레기 교수. 우리들 속에 유명한 쓰레기 교수님. 보이시죠? QR코드가.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이 QR 이거 코드. 찍으면 직접 찍어보겠습니다. 직접. 직접 한번 찍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피 이름이 다 외래어다 보니까 탈북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순실 언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는 게 아이스 박스 하나 주세요. 그건 막 카라멜 마키아토, 카메라 마키아토 주시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한 2, 3년 전부터 엄마가 제 시집보낼 준비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불 커버를 사고, 이불 섬을 사고, 그릇가지를 사고, 가마를 사놓고 또 제가 남자는 아직 없는데. 그 험난한 길을 다 뚫고 자유를 찾아기 위해서 성공해서 왔는데 우리 엄마는 정권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